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캐나다의 임시 외국인 근로자 TFW 프로그램 문제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요즘 캐나다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인데요. 네, 특히 보수당 대표 피에르 포일리에브르가 이 프로그램 전면 폐지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아주 커졌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에 관련 자료들이 좀 쌓여 있습니다. 뉴스 기사도 있고 포일리에브르 대표의 주장이 담긴 유튜브 녹취록, 또 캐나다 이민의 영향을 분석한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도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 시민들의 진짜 목소리가 담긴 레딧 온라인 토론 내용까지 아주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 TFW 논쟁의 핵심 주장들, 또 그 근거가 뭔지, 이게 캐나다 사회와 경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요즘 캐나다 내 여론은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렇죠. 왜 이게 지금 캐나다에서 이렇게 큰 이슈가 됐는지 그 배경을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논의가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역시 논란의 중심에 있는 피에르 포일리에브르 보수당 대표 주장부터 봐야겠죠. 이분 주장의 핵심은 뭔가요? 네, 포일리에브르 대표는 이 TFW 프로그램이 캐나다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또 저임금 구조를 만들고 심지어 외국인 노동자들까지 착취하는 아주 문제가 많은 시스템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센 비판인데요. 심지어 요즘 캐나다 청년 세대를 망한 세대, 제너레이션 스크루드 이렇게까지 부르더라고요. 집 사기도 어렵고 괜찮은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다. 이런 현실을 아주 직접적으로 지적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냥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들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15세에서 24세 사이 청년 실업률이 무려 14.6%나 된다는 거? 와, 14.6%요? 네. 그리고 청년 고용률은 팬데믹 때 빼고는 25년 만에 최저 수준이고 또 캐나다 전체 실업자 수가 7월 기준으로 벌써 160만 명이나 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죠. 160만 명이요? 정말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TFW 노동자의 약 75%, 그러니까 4분의 3이 저임금 일자리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반적인 임금을 끌어내리는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죠. 특정 기업 사례까지 들었죠? 네, 맞아요. 그 유명한 커피 체인점 팀 홀튼, 여기 사례를 들었는데 지난 4년 동안 TFW 고용을 무려 1131%나 늘렸다는 거예요. 1131%요. 거의 10배 이상 아닌가요? 와. 네, 정말 엄청난 수치죠. 그러면서 현 자유당 정부가 TFW 허가 건수 상한선 2025년까지 연 8만 2천 건으로 묶였다던 약속을 어겼다고 비판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0만 5천 건을 내줬다는 거죠. 상반기에만요? 네, 이 추세면 연간 20만 명 넘길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소위 자유주의 성향의 기업 엘리트들이랑 정두가 짜고 캐나다 노동자들을 희생시켜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상당히 날선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일리에브르 대표 말을 들어보면 그 TFW 노동자 개개인을 비난하는 건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가 문제 삼는 건 노동자 개인이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 때문에 노동자들이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있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영상에서도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다. 이용당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아예 없애버리고 기존 허가는 점차 줄여나가고 캐나다인의 일자리는 캐나다인에게 먼저 줘야 한다. 이 원칙을 세우자는 겁니다. Canadian jobs for Canadian workers. 네, 다만 예외는 뒀어요. 인력 구하기 정말 어려운 농업 분야는 좀 다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했고요. 이건 기존에 있는 계절 농업 근로자 프로그램 SAWP랑은 또 별개로 구상하는 것 같습니다. 농업은 좀 예외로 두는군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민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영주권을 목표로 캐나다에 와서 기여하려는 이민자들은 환영한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의 타겟은 명확히 TFW 프로그램인 거죠. 자, 이렇게 강력한 폐지 주장이 나왔는데 당연히 현 자유당 정부나 재계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죠?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정부 쪽에서는 일단 포일리에브로 대표가 제시한 그 10만 5천 건이라는 TFW 허가 통계부터 좀 잘못됐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아, 그 숫자가요? 네, 그게 캐나다에 새로 들어오는 신규 TFW 숫자뿐만 아니라 이미 캐나다에 있는 TFW들의 허가 연장 건수까지 다 합친 거라는 설명이에요. 아, 그러니까 순수하게 새로 들어온 사람만 센 게 아니다. 그렇죠. 이민부 장관실 발표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 실제 캐나다에 신규로 들어온 TFW는 33,722명. 이게 당초 예상치의 한 40%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면 신규 임시 노동자 수가 12만 명 이상 줄었다고까지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통계를 놓고 해석이 완전히 엇갈리는 거죠. 마크 카니 총리 입장은 좀 더 원론적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카니 총리는 TWF 프로그램이 나름 역할은 있지만 지금 전체 이민 시스템 틀 안에서 다시 보고 있다 이런 정도의 입장이었고요. 근데 좀 흥미로운 건 기업 대표들을 만나면 오히려 TWF 좀 더 보내달라 이런 요청을 받는다고 언급했어요. 아, 필요하다는 쪽이랑 폐지하자는 쪽 요구가 완전히 반대네요. 네, 그렇죠. 일단 정부의 큰 방향은 전체 인구 대비 이민자 비율을 지금 한 7% 정도 되는데 이걸 몇 년 안에 5%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개 반응은 훨씬 더 직설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캐나다 자영업연맹 CFIB 대표 댄 켈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포일리에브르 대표의 폐지 주장을 그냥 터무니없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터무니없다고요? 네, 팬데믹 이후에 규제 강화는 좀 필요했을지 몰라도 프로그램 자체는 캐나다 경제에 꼭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토론토 사는 실업 청년이 서스케처원주 시골 식당에서 일하려고 이사 가지는 않을 거다. 아, 지역별, 산업별로 인력난이 심각한 곳이 있는데 거기를 TF가 메워주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저희가 본 레딧 토론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있었어요. 캐나다인들이 특정 일을 기피하는 게 일자리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임금이 너무 낮거나 근무 조건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요.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게요. 자, 그런데 포일리에블의 대표도 지적했고 레디츠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 TFW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문제예요. 실제로 어떤 얘기들이 자료에 나오나요? 정말 다양한 형태의 착취 사례들이 언급되는데요. 임금 제대로 안 주는 거, 부당하게 대우하는 거, 정말 열악한 노동 환경 같은 것들이죠.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 특히 레딧 토론에서는 이 TFW들이 처한 구조적인 취약점에 대한 지적이 많았어요. 언어 문제도 있고 또 법적 신분이 불안정하니까 자기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사실상 고용주한테 꽉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꼬집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네, 한 레딧 사용자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고용주 조우라고 노동시장을 대속 왜곡하는 건 결국 당신이나 나 같은 노동자 전체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거다.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이죠. 그렇죠. 단순히 인건비 싸게 쓰려는 것만이 아니라 아예 노동자들의 협상력 자체를 약화시키려고 TFW를 선호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고요. 네, 그것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TFW 프로그램을 그냥 없애버리면 그게 또 능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걱정도 동시에 나오더라고요.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주민 지원단체 중에 디그니다츠 미그란트 소라이어티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라울 가티카 씨는 포일리에브를 대표의 폐지 주장이 건설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가장 약한 노동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라고 비판했어요.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네, 그러면서 합법적인 TFW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이 노동자들이 갈 곳이 없어져서 결국 미등록 상태,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더 깊은 음지로 숨어들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합법적인 길이 막히면 오히려 불법 고용만 늘어날 수 있다는 아주 현실적인 우려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레딧에서는 그 숙소 문제도 심각하게 나왔었죠. 네,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는데요. TFW들 살려고 개조했다는 트레일러 숙소에 곰팡이가 너무 심해서 한 사용자는 곰팡이 때문에 방독면 쓰고 지냈다고 할 정도였어요. 방독면을 쓰고 지냈다고요? 세상에, 주거 환경이 정말 말이 아니었네요. 네, 얼마나 열악했는지 짐작이 가죠. 자, 그럼 이제 좀 시야를 넓혀서 보겠습니다. 캐나다 전체 사회경제적인 맥락에서 이 TFW 문제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KAIP 보고서나 캐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캐나다가 원래 이민에 많이 의존해 왔고
특히 최근 몇 년 새에 그 규모가 엄청나게 늘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캐나다는 전통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민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펴왔습니다. 노동력을 이민으로 계속 채워온 거죠. 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경제 회복시킨다고 이민자랑 임시 거주자 수를 확 늘렸어요. 그래서 2023년에는 인구 성장률이 3.2%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1957년 이후 거의 70년 만에 최고치고요. G7 국가 중에서는 단연 압도적인 1위입니다. 3.2% 성장률이요? 엄청나네요. 네, 지금 캐나다 인구 4명 중 1명 가까이가 이민자일 정도로 이민은 캐나다 사회의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의 뭐 이민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KIEP 보고서는 바로 이렇게 갑자기 인구가 확 늘어난 게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어떤 부작용들인가요? 일단 첫째가 주택난 심화입니다. 2023년에 캐나다 전체의 임대주택 공실률, 그러니까 비어있는 집 비율이 1.5%로 역대 최저였어요. 집 구하기가 하늘이 별따기였다는 거죠. 1.5%면 정말 거의 빈집이 없다는 거네요. 네, 반대로 평균 임대료 상승률은 8.0%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요. 특히 엘버타주의 캘거리 같은 도시는 다른 주에서 사람들이 엄청 몰려오면서 임대료가 무려 14.3%나 폭등했습니다. 와, 14.3%요? 네, 토론토나 밴쿠버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거길 피해서 온 사람들이 캘거리로 몰리면서 주택 시장에 엄청난 부담을 준 거죠. 주택 문제 말고 또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노동시장이나 교육 쪽에도 변화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KIF 보고서를 보면 TFW 같은 임시 거주자들이 늘면서 저중년 서비스 직종의 일자리는 공급이 많아졌는데 이상하게 캐나다 전체 실업률은 오히려 올라갔다는 거예요. 오, 일할 사람은 늘었는데 실업률이 오른다고요? 네. 그러면서도 또 의료 분야 같은 고숙련 전문직에서는 여전히 사람이 없어서 난리고요.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사람과 실제 공급되는 사람 사이의 미스매치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교육 쪽은요? 교육 분야는 국제 학생 수가 지난 10년 동안 3배 이상 늘어서 작년에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근데 문제는 대학들이 재정적으로 이 외국인 학생들 등록금에 너무 의존하게 됐다는 거예요. 외국인 학생 등록금이 내국인보다 5배 이상 비싸거든요. 5배나요? 네,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는 전체 대학 등록금 수입 중에 외국인 학생 비중이 거의 76%에 달한다는 데이터도 있어요. 76%요? 와, 거의 외국인 학생들 돈으로 대학 운영하는 수준이네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소위 학위 장사, 졸업장 공장, 디플로마 밀이라는 비판을 받는 질 낮은 교육기관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 생각도 좀 변하고 있다면서요. 원래 캐나다가 이민에 되게 우호적이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런데 엔바이러닉스 인스티튜트 조사 결과를 보면 이민자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캐나다 사람들 비율이 2022년에는 27%였는데 2023년에는 44%로 1년 만에 확 늘었어요. 1년 만에요? 엄청난 변화네요. 네. 또 다른 조사, 레저에서도 응답자의 거의 절반, 48%가 이민자를 좀 덜 받았으면 좋겠다고 답했고요. 이게 아마 앞에서 얘기한 주택난이나 의료 시스템 부담 증가 같은 문제들이 직접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입니다. 이민 자체를 싫어한다기보다는 지금 들어오는 속도나 규모가 캐나다 사회가 감당하기 좀 벅차다. 이런 인식이 퍼지고 있는 거죠. 다만 최근에는 정부가 좀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인구 증가세가 약간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통계청 자료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올해 1분기 인구 증가율은 그 전 분기들보다는 좀 낮아졌어요. 정부가 임시 거주자 수를 좀 줄이기로 했거든요. 지금 전체 인구의 6.2% 정도인 임시 거주자 비율을 2026년까지 5%로 낮추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도 발표했고요. 아, 목표를 정했군요. 네, 그래서 외국인 학생 비자 발급 수에도 상한선을 두고 특정 분야 임시 근로 허가 조건도 좀 더 까다롭게 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타난 여러 사회 경제적 압박을 정부도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네. 자, KIEP 보고서나 레딧 토론을 보면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캐나다 이민 정책이라는 게 단순히 TFW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에요.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캐나다가 아시다시피 1967년에 세계 최초로 이민자 뽑을 때 점수제를 도입했고 1971년에는 다문화주의를 국가 정책으로 채택하고 이민 정책 분야에서는 상당히 앞서 나간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점수제 원조 국가죠. 네. 그래서 지금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경로만 해도 여러 가지예요. 연방정부 차원에서 하는 전문 인력 이민, FSWP, 기능 인력 이민, FSTP, 캐나다 경험 이민, CAC 이런 게 있고 또 각 주 정부가 자기들한테 필요한 사람 뽑는 주정부 이민, PNP 이것도 비중이 아주 크고요. 임시 거주자 프로그램도 TFWP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주로 얘기한 TFWP 말고도 아까 잠깐 언급된 농업 노동자를 위한 계절 농업 근로자 프로그램 SAWP 이것도 있고 또 어떤 직종은 고용주가 노동시장 영향평가 LMIA라는 복잡한 절차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해주는 국제이동 프로그램 IMP라는 것도 있어요. 아, LMIA 면제 프로그램도 있군요. 네. 그리고 유학생들이 졸업하고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졸업 후 취업 허가 PGWP도 있고요.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레딧의 한 사용자는 TFW, 유학생, IMP 관련 통계를 다 합쳐봐야 진짜 임시 노동자 규모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어요. 그렇겠네요. 각 프로그램마다 목적이나 규제가 다를 테니까요. 네. 그래서 이걸 좀 전체적으로 봐야 정확한 그림이 보입니다. 레딧에서는 특히 그 농업 분야의 SAWP는 다른 TFW랑 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TFW가 꼭 필요한 일자리라는 게 진짜 자동화가 어려워서 그런 거냐 아니면 그냥 임금 때문이냐 이런 논쟁도 꽤 있었죠. 맞아요. 농업, 특히 과일 따고 채소 거두는 그런 계절 노동은 캐나다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기피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강해요. 그래서 포일에브르 대표조차 농업은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했을 정도니까 그 특수성을 좀 인정받는 분위기입니다. 네, 레딧에서도 캐나다 젊은이들이 여름 내내 허리 부러져라 밭을 하려고 하겠냐 이런 현실적인 질문도 있었고요. 그렇죠. 또 TFW가 필요한 이유가 정말 그냥 임금 낮추려는 기업들 꼼수냐 아니면 예를 들어 정육 처리 같은 작업처럼 아직 자동화 기술이 완벽하지 않거나 자동화하면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본질적인 노동력 공백 때문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이민 시스템이 좀 변해왔다는 분석도 있었죠. 예전에는 영주권 중심이었는데 점차 임시 노동자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네, 그런 역사적인 분석도 나왔어요. 스티븐 하퍼 보수당 정부 때 TFW 프로그램이 엄청 커졌고 지금 저스틴 트루도 자유당 정부 와서는 아예 임시거주자 수가 영주권자 수보다 많아지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이런 변화가 결국 캐나다 전체의 임금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낳았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캐나다의 TFW 프로그램 폐지 논란을 둘러싼 정말 다양한 자료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요구가 있고 네, 그렇죠. 또 캐나다 청년들의 일자리나 임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주택이나 의료 같은 사회 시스템에는 또 어떤 부담을 주는지, 그리고 이걸 바라보는 캐나다 국민들의 시선은 또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정말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네, 그야말로 딜레마 상황이죠. 한쪽에서는 특정 산업, 특정 지역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면 TFW가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 제도가 착취적인 노동 구조를 만들고 국내 노동시장을 왜곡시킨다고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결국 이 TFW 프로그램이 정말 꼭 필요한 보완제인지 아니면 기업들이 임금을 올리거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더 어려운 길 대신에 선택하는 손쉬운 방법인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KIEP 보고서에서도 제안했듯이 단순히 TFW 숫자를 늘린다, 줄인다 이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지역별 필요에 맞게 인력을 배치한다든지 캐나다 안에 있는 잠재 노동력, 예를 들면 청년이나 좀 일찍 은퇴한 분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다든지 그리고 TFW 뽑고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를 좀 더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개선한다든지 이런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말 다각적인 해법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에서 드러난 것처럼 한쪽에는 분명히 노동자 착취라는 어두운 면이 있고 또 주택이나 의료 같은 사회 기반 시설이 받는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는 또 부인할 수 없는 경제적인 노동력 수요가 존재하죠. 이 양극단 사이에서 과연 경제적인 피로도 채우면서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도 지키고 사회 전체의 통합도 이룰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이민 및 임시 노동자 시스템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특히 KIP 보고서나 레딧 토론에서 지적됐듯이 일찾기를 포기한 청년들이나 경험 많은 은퇴 인력처럼 국내에 분명히 있는 잠재력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